의원이 계엄을 경고했기 때문에 계엄 실패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쌓인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기하는 의혹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2002년 상황을 좀 하기를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때는 기업이 기부하는 게 합법이었어요. 정당 후원금을 기업에서 낼 수 있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합법이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불법이 됐고 그때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정당의 기업이 후원할 수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예를 들어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선거는 개인이 선거자금을 다 대는 게 그렇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다 지원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당의 지원을 받을 때인데 중앙당에서 기업에 그걸 요청해서 갖다 준 거여서 그때 연락을 받고 저는 사실 이게 뭐지 뭐 했는데 위에서 갖다 줬다 해서 그러냐고 하고 선관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 인계하고 쓰고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인데 몇 년 후에 불러서 뭐 기업에서 받은 거 있냐고 처음에는 좀 멀뚱멀뚱하다가 맞다고 근데 뭐가 문제냐고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고 하고 그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검사가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배경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 모르잖아요, 저는. 네, 돈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 노 대통령님 대선 자금 수사를 검찰이 하다가 했죠. 그 기업의 회장을 불러다가 김민석이 거를 불어라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모르는데 왜 젊은 사람 생사람을 내가 잡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2시간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당신 안 내보낸다고 해서 얘기했다. 이거 뭐 제가 지어내기 어렵잖아요. 설명해 주니까 아는 거지. 검사가 그런 얘기까지 설명해 줬어요. 제가 되게 황당해서 나중에 그때도 참 제가 딱 걸리는 게 근데 이런 것도 추징금까지 내야 돼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중앙당에서 당신은 정치 자금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이해찬 총리셨어요. 그때 제 서울시장 선거 때. 근데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중앙당에서 지원을 빨리 해달라고 하고 그때 후원 회장은 정균환 후원 회장이었어요. 당시 원내총무라는 제도일 때 후원 회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후원 회장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기업들의 요청을 해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때는 합법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영수증 처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 처리는 당연히 그런 경우는 중앙당에서 해줘야 맞죠. 했어야 했는데. 예. 뭐 그거 사실은 후보가 그 영수증 처리 안 해줬다는 것 때문에 저 정치자금법으로 벌 받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저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근데 이해도 가는 게 그때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무척 무시하고 그 사실은 괴롭혔죠. 그게 저는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이 아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러면 너가 정치 검찰에 당했다 소리냐 이러는데 저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조국이 당한 건 정권에 뭐가 했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노 대통령 제가 뵀잖아요. 네. 그거 보고서 저도 혹시나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모르셨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었으니까. 정치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장난을 친 거예요. 차기 민주당 주자였으니까 괴롭혔겠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이 조국 괴롭힌 것처럼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차기 김민석을 그때부터 괴롭힌 거죠. 엄청나게. 그리고 나서 근데 수사에 불러놓고 그 사연을 얘기해 줘요. 검사가. 이렇게 된 거라고. 제가 모르니까 왜 재수없다고 생각해라. 딱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징 이런 거 내야 돼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생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그걸 생돈을 개워서 냈죠. 아니 본인이 쓴 게 아닌데 선거자금으로 쓴 거고 선관위 보고한 건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기하게 생각한 그 후에 한 10여 년 있다가 그 돈을 가져왔던 분이 나중에 그 대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분은 우연히 어떤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자기가 평생 누구한테 미안한지 이러는데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왜냐하면 가서 증언을 했는데 법정에서 갖다 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된 거니까 황당해서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준 황당하죠. 건데. 사실은 정치자금이 과연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용도를 써서 개인적으로 썼으면 그게 정치자금의 구성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한번 청문회 때 불러서 누가 달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이제 이런 얘기가 불거졌으니까 그러면 그때 근데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당시 후원회장 당의 중앙당 후원회장 이제 정균환 후원회장이었는데 뭔 얘기를 하다 그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그래 이러이러는 것도 하더니 그 정균환 후원회장이 저한테 자네는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야 하나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당에서 나 뭐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내가 그걸 뭐라고 하겠냐고.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그 저 골짜기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갚느냐. 생활인으로서 그게 제가 표적 사정을 그때 2번을 당해봤는데요. 그래서 총 10억 이상을 갚아야 했다면서요. 10억 이상을 추징금에다가 그다음에 이자 계속 쌓이고. 증여세. 근데 추징금은 그냥 딱 고정액인데 이게 전두환 씨 같은 사람들이 추징금을 안 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게 없었는데 그걸 내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돈을 추징도 매기고 거기다가 증여세도 하는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루틴으로. 근데 그 증여세를 중과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지나면 3% 돼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500만 원을 갚아요. 그럼 그 500만 원에 다시 1% 쌓여요.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이게 매달. 계속 올라가 계속. 실제로 제가 거기에 했던 그게 저 표가 있는데 네. 내야 됐던 증여세가 처음에 1억 2천인데 실제로는 제가 2억 1천을 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중간에 막 내도 올라가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게 1억 7천 내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못 견뎌서 우리 어머니 집을 담보로 이걸 내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말 잘해가지고 내가 물려받으면은 이걸 딱 갚겠다. 그걸 조건으로 분납하자고 세무서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얄짤없더라고요. 아, 분담을 안 했네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추징도 있고 세금도 있고 등등한데 일단 저 세금의 덫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결국 다 누진돼 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는 내야 될 게 1억 2천인데 2억 1천을 낸 거예요. 손을 낸 거고.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에 1억 7천 정도 되는 1억 4천 정도가 될 때 그거를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제가 뭐 신용 상태도 안 되니까 누가 신용 불량자였다면서요. 때문에 또 법적으로 하자고 해야 김민석 되고. 의원이 신용 불량자 생활을 했다는 게. 그때 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게다가 1,000만 원씩 14사람한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이 없는. 빚의 고리를 끊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일단 계속 중과산이 되니까 미친 감당을 거지. 못 하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니까 이 한국의 그때 제도가 이게 성실하게 내는 사람을 이렇게 잡는 제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지인들한테 안 되겠다. 나 여기서 해서 끊어야지 해가지고 1,000만 원씩 14명한테. 네, 그걸 먼저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에 갚았군요. 그걸. 왜 영수증이 똑같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동일한 이자 그때 이자를 후하게 쳐줬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자 싸게 하면은 그것도 무슨 정치자금이라고 할까봐 그 비교적 당시 시중가보다 조금 낮게 해서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 5년으로 하고 원금 다 갚고 이자는 계속 갚아나가고 혹시 원금이 안 되면 연장하자.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1,000만 원씩 14명한테 나 이거 이자만 갚는 것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계속 늘어나서 한 번에 다 갚게 1,000만 원씩만 빌려다고 해서 다 모아서 한 번에 갚고 갚아야 네. 일단 그다음에 그래야 그거를 중과산에서- 정치 자금이라고 하던데 또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과산에서 왜냐하면 이자 낸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원금 갚았어요. 어떤 분이 이 김민석에게 수십억을 뜯겼다고 수억이었어요. 수억이었어요? 수억을 뜯겼다고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썼다. 이런 사건이에요. 저게 네. 저도 참 무서운 건데 제가 겪어본 많은 소설 같은 일을 겪었는데 가장 소설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라고 있네. 네, 부부가 자살했는데 그 부부가 김민석한테 돈을 수억을 뜯겨가지고. 저게 이제 이렇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나 억울하다 이러고 투서를 그때 검찰총장한테 하나 하고 갔다. 검찰총장한테. 했어요. 네. 그렇다고 저 들었어요. 저 그 유서를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거는 100% 그냥 진실로 인정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이 적어도 죽을 때는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였냐면 그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 서울시장 떨어졌는데 이명박 씨한테 가서 제가 형님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좀 도와주셔 이러고서 뭘 청탁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줄 거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결론은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들어줬는데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왜 이러냐 하고 추궁하는 과정을 진짜 저 천우신조로 옆에 있던 제 보좌관이 녹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의 로스쿨 공부하러 가려고 공부하고 있을 텐데 원룸 얻어가지고 오늘 갑자기 문자를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살하면서. 그러니까 자살했다는 것만 제가 알게 됐죠. 김민석이 나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내가 억울해서 이런다라고 투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고 네. 저는 그렇게 했다는 것만 문자만 봤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주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검찰에서. 다 빨리 좀 불러달라고. 해서 그 녹취록 다인이 갖고 있던 걸 풀었을 거예요. 갖다 주고 저
혹시 이거 문제 모르는 있어요? 사람이잖아 그 사람. 예. 아니 이 사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알아서 어. 그 나쁜 놈들이 있으면 잡아라. 그래서 몇 달을 그분이 누구한테 돈을 뜯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 뭘 부탁해서 들어주겠다고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몇 년 전 미국 가서 저게 2005년도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검찰이 조사하고 무혐의 났던 사건이네요 이미. 난 거죠. 그래서 저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허위 투서고 조사에서 무혐의가 된 거니까. 근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 그 이후에 검찰이 저를 또 표적사정을 막 할 때 네. 이것저것이 안 나오니까 저걸 또 끌어다 투서를 언론에 흘린 거예요. 아. 자기들이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투서를 제가 그래서 그때 화가 났었던 게 검찰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투서를 월간조선에 난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저 때 너무 화가 나서 새벽에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권력의 개라 그랬는데 해방 이후에 권력의 개라는 표현은 처음 썼대요. 제가. 권력의 개. 권력의 주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불구속 기소로 되는 것이 그때 검찰이 발칵 뒤집혀서 제가 구속됐다가 결국 이제 나왔는데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학이 가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유,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제가 미국하고 중국에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미국 변호사하고 중국에서 학위했는데 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었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집 있으면 뭐 전세금 털어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저도 하긴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셨지. 18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중국에서 뭐 공부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그때 제가 2008년도에 잠깐 원외 최고위원을 할 때거든요. 네. 그거 갖고 시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냥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찌라시도 보고 네, 검찰에서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 뭘 집중하는지 보고 있는데 네. 찌라시는 진짜 온갖 얘기 다 나오잖아요. 진짜 말도 안 예, 되는 소리. 예. 학위 이거 검증해봐야 가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미국의 케네디 스쿨에 가서 석사학위를 한번 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이제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면서 미국 로스쿨은 논문 쓰는 데가 아니니까 하고 이제 시험 봐서 변호사가 됐고 중국의 로스쿨 석사도 그거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뭐 칭화대.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칭화대도 예, 칭화대. 세계적인 대학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한국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을 때 원외니까 월수금 회의를 할 텐데 어떻게 그때 그걸 가느냐. 했냐. 근데 사실은 그때 그걸 같이 했어요, 제가. 두 개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좀 무리한 일을 했는데요. 공부도 하고 그것도 했어요. 월수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예.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진짜?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그 앞에 칭화대에 제가 학교 기숙사가 코딱지만한 작은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에어차이나 그때 아침에 에어차이나 가면 사고? 한 달 정도 쿠폰하면 되게 쌌어요. 진짜 몇만 원짜리. 와.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 월수금 회의를 하면 하고 한 2번씩 왔다 갔다. 당에서 월수금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어떤 날은 월요일 날 하고 가고 어떤 날은 월수하고. 그래서 그 학위를 땄다고요? 그 수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시험 다 보고. 지나친 과잉 학력에다가 진짜. 사실은 그때 그래서 그게 아니 미국 변호사는 왜 따셨어요? 미국 변호사는. 사실은 제가 원래 정치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선배들이 그때 이제 87년 이후에 이부영, 장기표, 김근태 이런 분들이 정치할 때 그걸 도우려고 하다가 젊은 사람도 하나는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뭐 젊어서 갑자기 되니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선배들이 다 도와준다 했는데 이게 딱 시작하고 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게 정치했죠. 근데 나중에 게다가 정치자금법 이런 걸 좀 몇 번 당하고 보니까 첫째는 내가 혹시 그때는 이제 제가 정치할 거라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전망이 없잖아요. 그때는 못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죠. 높았죠. 근데 네. 혹시 돌아오더라도 그냥 내가 벌어서 하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법 공부를 하는 게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미국 변호사를 해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미국 변호사로 보면 가서 하고 뭐 이러기에는 나이도 너무 들었어. 그래서 저는 로스쿨 가고 미국 변호사하는 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미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뉴저지주 변호사죠. 네, 그렇습니다. 학력 과잉이에요. 죄송합니다.